얼어붙은 하류 위로 병사들이 걸어다닙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삼국지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는 삼국지는 라임냥의 유튜브나 책, 다양한 게임으로도 접할 수 있는 인기가 많은 컨텐츠죠. 오늘은 그 많은 삼국지 게임 중에서도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온 삼국지 전략판에서 이번 새로운 시즌이 나오면서 동관전투가 메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삼국지의 내용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이야기의 주축이 되는 인물은 크게 두 명입니다. 첫 번째는 삼국지 역사 속 핵심 인물 중에 핵심 인물, 삼국 중 가장 세력이 강했던 위나라의 군주 조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조조에게 몇 안 되는 패배의 경험을 안겨준 장수 서량의 용장 마초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목숨을 건 한판 승부가 벌어졌던 동관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때는 건안 16년. 조조는 얼마 전 적벽대전에서 패배하면서 강릉을 잃는 큰 손실을 입었죠. 그리고 천하통일의 기회를 놓친 상태에서 적벽대전에서 패배했던 원인을 찾아 이를 개선해 반드시 다음 전투에서는 승리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벽에서 조조가 진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정사, 오서, 주유전의 기록을 보면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주유는 손권에게 조조가 이길 수 없는 이유가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위나라의 군대는 물 위에서 싸우는 것, 즉 수상전이 익숙하지가 않았고, 두 번째는 마초와 한수가 등 뒤에 있어서 후방의 위협을 항상 신경 써야 하고, 세 번째는 겨울이 되어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말에게 먹일 풀이 모자란 것이며, 네 번째는 멀리 원정을 나와서 싸우고 있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환경 때문에 위나라군에 질병이 돌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신경 쓰면서 전력을 다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고, 실제로 주유의 예상은 적중해서 적벽에서의 싸움은 조조의 패배로 끝이 났죠. 자, 그렇다면 조조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미 적벽에서의 전쟁이 끝난 시점, 위나라의 수상전 경험 부족과 멀리 원정을 떠나온 원정군이라는 약점은 적벽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고, 조조가 이 고민을 하던 시기는 건안 16년 3월, 곧 봄이 될 테니까 날씨가 추워서 말에게 먹일 풀이 부족하다라는 문제도 조금씩 해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조조의 리스크는 조조 지역의 후방에는 마초와 한수라는 적이 항상 자리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빈집털이를 당할까봐 마음 놓고 싸움을 벌일 수가 없다는 것 뿐이었고, 조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초, 한수와의 싸움에 돌입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마초, 한수 대 조조의 싸움이 아닌 마초와 한수, 그리고 흔히 수와 팔부라고 불리는 8명의 관중군벌을 포함한 10개의 세력 대 조조의 싸움이었는데요. 조조와 맞선 이들 모두가 관서부터 관중 지역에 거점을 둔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이 싸움을 관중 지역의 장수들이 일으킨 난이다 라고 해서 관중제장의 난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을 조조와 관중제장들이 아닌 왜 마초와 조조라고 정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삼국지 역사 속에 마초가 등장해서 제대로 된 한 획을 그은 첫 번째 전투가 이 동관전투였기 때문에 다른 관서, 관중의 장수들보다 상대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마초는 역사적 기록이 적게 남아있는 총나라의 장수들 중 비교적으로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인물들 중 하나인데, 마초의 기록에서 출신 성분에 대한 이야기와 아버지, 마등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면 가장 먼저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동관전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중제장의 난을 이루는 관서, 관중의 장수들 중 조조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된 가장 주요한 세력이 바로 마초의 세력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정사의 기록에서도 마초를 높이 평가하는 내용들이 여럿 남아있는데, 마초 자체의 강력함을 드러내는 기록으로는 촉서 마초전에서 마초가 빼어난 전략을 내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조조가 마초, 저 아이가 죽지 않는다면 내가 묻힐 땅이 없겠구나 라고 말하는 장면, 그리고 위서무제기, 그러니까 조조전에 즉 조조가 동관에서 북쪽으로 강을 건너려 했는데 미처 건너기 전에 마초가 배를 향해 달려와 급박하게 싸웠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마초가 얼마나 날랜 모습을 보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른 군사 운용을 보였는지를 알 수 있죠. 연희에서는 이와 더불어 마초가 조조와의 싸움에서 열과성을 다하게 되는 명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오나라의 손권을 치기에 앞서 배후에 있던 마초의 아버지
마등의 세력이 신경 쓰였던 조조는 책사 순유의 제안대로 당시 정서 장군의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마등에게 정남 장군의 직위를 더하여 봉하는 조서를 내림과 동시에 손권을 치게 명한 다음 마등이 직위를 받기 위해서 허창으로 오겠죠? 그럼 이 허창으로 들어오는 마등을 죽여서 후환을 없앤 다음에 깔끔하게 손권을 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마등은 조조가 좋은 뜻으로 부른 게 아님을 알았고 마초의 사촌동생이었던 마대 또한 마등에게 조조에게 다른 속셈이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마등은 한 황실에 대한 충성과 옛 맹세를 들어서 역으로 조조를 죽일 기회를 노리면서 허창으로 향합니다. 삼국지 연의에서의 이 맹세란 196년 8월 한나라의 황제 헌제가 조조의 꼭두각시가 된 채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헌제의 장인인 동승이 헌제로부터 밀서를 받아서 조조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때 동승은 조조의 제거를 위해서 요인들을 모았고 이들이 왕자복, 충집, 오석, 우자란, 그리고 유비, 마등이었던 거죠. 하지만 약 3년 뒤인 200년 정월에 이들의 계획이 발각이 되었고 유비와 마등을 제외한 모든 관련자들이 처형되고 동승의 딸이자 헌제의 아내였던 동귀인 또한 임신한 채로 처형당하게 되죠. 어쩌면 조조는 이때부터 마등을 없앨 계획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한 채 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마등은 조조가 그의 군대를 손수 점검하러 올 것이라는 첩보를 통해서 군을 점검하는 조조를 암살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계획이 들통나서 마등과 마등의 차남 그리고 삼남이었던 마휴, 마철이 조조의 손에 죽게 되었고 마초는 한순간에 아버지와 동생 둘을 조조의 손에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마초는 조조에게 복수심을 갖게 되었고 조조와의 첫 전면전인 동관전투에 진심을 다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마초와의 대립이 조조에게는 꽤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마초는 한신과 영포의 용맹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될 만큼 용맹한 데다 군대를 이끄는 위엄과 주변을 다스리는 재능까지 갖춘 거의 용장으로서는 갖출 수 있는 거의 모든 능력을 갖춘 상대였기 때문에 조조에게도 커다란 위협이 되는 세력이었던 거죠. 이러한 마초의 강점을 잘 보여주는 기록은 촉서 마초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초전의 내용 중 마초와의 싸움에서 군을 물려 돌아가려는 조조에게 조조의 신하 양부가 진언을 하는 장면인데 마초는 옛 뛰어난 장수인 한신과 영포의 용맹을 갖추고 강족과 호족의 마음을 깊이 얻고 있으니 만약 군사를 물리며 마초를 엄히 방비하지 않는다면 농상지역의 여러 군들은 국가의 소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양부가 말했고 과연 마초는 융족의 병사를 이끌고 농상의 군현들을 공격하니 농상의 군현들이 모두 이에 호응해 양주자사 위강을 죽이고 천수군 기현을 점거하여 그 군사들을 차지했다라는 기록을 보면 마초는 특히 강족과 호족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이민족과의 관계를 끈끈이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조조와의 전면전에서 패한 뒤에도 다시 세력을 구축하는데 수월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중 제장의 난을 대표하는 세력인 마초와 그의 원수 조조는 건한 16년 3월부터 10월경까지 약 7개월간 싸움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마초와 조조는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기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첫 번째, 위수의 모래성 이야기라고 불리는 일화인데 건한 16년 9월 조조는 위수 너머의 마초군을 격파하기 위해서 여러 번 도하를 시도하게 됐는데 아무리 마초 몰래 강을 건너려고 해도 강을 건너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둔영도 세우고 방책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빠른 마초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도하 시도를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강을 넘어간 부대가 습격을 막아낼 방책과 보루를 세워야 그 다음 2차로 본대가 넘어올 수 있을 텐데 이건 지금 마초랑 싸우는 건 고사하고 방책조차 세울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때 조조의 책사인 누자백이라고 하죠. 누자백이 조조에게 밤이 되어서 날씨가 추워지면 물이 얼어붙을 테니 그냥 도착해서 어렵게 방책을 쌓지 말고 그냥 거기에다가 모래를 쌓은 다음에 물을 부으면 밤새 이 물이 얼어서 얼음 모래성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라고 계책을 제시해요. 조조는 이거다 싶었고 밤새 강을 건너서 모래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강가였으니까 모래랑 물이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몇 시간 안 돼가지고 날이 탁 밝아올 무렵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모래성이 완성이 된 거죠. 그동안 조조군의 방책이 세워지고 군영이 구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걸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던 마초군은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눈앞에 거대한 얼음 모래성이 세워진 걸 보게 된 거죠. 결국 조조의 본대가 무사히 위수를 건너게 되면서 조조는 싸움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탈무드에나 나올 것 같은 위수의 모래성 이야기는 실제 정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이 무제기 기록을 좀 읽어드릴게요. 9월 진군하여 위수를 건넜다. 공의 군대가 위수를 건널 때마다 매번 마초의 기병이 충돌해 둔영을 세울 수가 없었고 또한 땅이 대부분 모래라 보루를 세울 수 없었다. 누자백이 공에게 말했다. 지금 날씨가 차니 모래로 성을 만들어 물을 부으면 가히 하룻밤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공이 이를 쫓아 비단 주머니를 많이 만들어 물을 길어와 도강한 군사로 밤중에 성을 만들게 하니 날이 밝을 무렵 성이 세워졌다. 이에 공의 군대가 모두 위수를 건널 수 있었다. 자, 예전에는 마초와 조조가 위수에서 대치하던 시기가 9월에서 10월인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9월이라도 밤에 물이 어는 게 말이 되냐. 9월 10월이면 가을인데 아니 너무 이건 재미를 위한 썰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당시 지역과 계절을 봐서 큰 추위가 올 수도 있는 시기이고 충분히 물이 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함께 정사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조군의 계절과 추위를 이용한 전략이 실제로 사용이 되었던 전략이라는 쪽에 좀 더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죠. 자, 그래서 삼국지 전략판에서는 실제로 하룻밤 사이에 추위로 인해서 얼음 모래성이라는 특이한 지형이 만들어졌던 것만큼 날씨와 지형에 관련된 전략과 전술을 시나리오에 반영하기 위해서 빙판 전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지형도 기후,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발생해요. 보시면 기온이 따뜻해지고 얼음과 빙하가 녹아서 동토가 해동됩니다 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이렇게 따뜻해지면 사토가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 이렇게 추위가 올라가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고 땅과 하류가 얼어붙어서 사토가 얼음으로 뒤덮입니다 라는 이런 기후까지 아주 세세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토지 시스템이 이번에 반영이 됐고 아까도 여기 설명이 적혀 있었잖아요. 하류가 얼어붙어요. 그래서 강이 있잖아. 진짜 빙판으로 변해서 부대가 행군을 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변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꽁꽁 얼어붙은 하류 위로 병사들이 걸어다닙니다를 이제 여러분들이 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날씨를 이제 고려해서 전법을 고려하는 것처럼 다양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유명하고 되게 재미있는 연희에 등장하는 썰인데 할수기포라는 사자성어를 남긴 할수기포의 고사 이야기입니다. 할수기포, 자를 할, 수염수, 버릴 기, 겉옷포. 수염을 자르고 겉옷을 버린다라는 뜻인데 때는 이 마초군의 기세가 한창 올라서 파죽지세로 조조군을 물리치고 있을 무렵 조조는 전장에서 마초를 마주쳤고 우리 아빠랑 동생들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를 갈고 있는 거죠. 원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마초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조조의 뒤에서 누가 갑자기 붉은 점포를 입은 놈이 조조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내 옷을 보니까 빨간색이거든. 안 되겠어. 그래서 순식간에 자기가 조조라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입고 있던 점포를 벗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붉은 점포로 조조를 찾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디선가 수염 긴 놈이 조조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조가 이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황급히 검을 뽑아서 수염을 싹 잘라버립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수염이 긴 사람으로 조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저 멀리서 수염이 짧은 놈이 조조다! 이렇게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잘라버린 수염까지 붙일 수는 없으니까 당황하던 조조는 어쩔 줄 모르다가 주변에 있던 깃발을 찢어서 목에 둘러 수염을 가린 뒤에 마구 도망쳐서 간신히 위험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조조의 모습에서 수염을 자르고 점포를 벗어 던지는 것처럼 정신없이 도망가는 경우를 할수기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할수기포의 고사가 워낙 재미있기도 하고 사자성어가 만들어질 만큼 기억에 남는 사건이어서 그런지 삼국지 전략판에서도 사건 전법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사건 황급도주, 이거는 이제 할수기포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새로운 사건 전법,
임위구주입니다. 자, 위험에 빠진 주군을 구한다 라는 뜻의 임위구주는 아군이 일반 공격을 할 경우 일정 확률로 치료, 책략, 피해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재미있는 건 발동 확률이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점포를 벗어던지고 수염을 자르고 정신없이 도망가는 조조의 할수기포가 생각나는 사건 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국지 전략판은 많은 시나리오와 컨텐츠에서 실제 우리가 읽는 삼국지 내용을 이렇게 되게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직접 게임을 해보시면서 찾아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조조의 승리로 끝나는 동관전투 이후 조조와 원수관계였던 마초군이 유비의 세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훗날 한중전투에서 유비가 조조를 이기면서 한중을 장악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유비의 입장에서 굳이 패배한 마초를 받아줄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유비군 입장에서는 이미 조조한테 깨졌고, 뭐 대단히 이렇게 마초라는 인물이 뭐 어마어마하게 두각을 드러냈나 싶죠? 사실 사람들은 마초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뭐 5호 대장군 아니면 총나라의 장수 이런 식으로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마초는 유비에게 귀부하기 전부터 동관전투의 에피소드와 할수기포의 고사 등을 보면 이미 조조를 위협할 만큼 강한 세력이었습니다. 마초는 이미 관서군벌을 이끌던 맹주로서 서량에 군림했는데, 이 이민족들과의 전투로 실전 경험이 많이 쌓인 덕분이었는지 이때 관서 지역의 군대는 천하에서 가장 날카롭고 강하다라고 평가받을 정도였어요. 그 안에서도 마초의 위용과 명성은 엄청난 것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유비 세력에 합류한 이후 마초가 군사를 거느리고 성 아래에 착 도착하니까 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었고 유장이 이내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천하 통일을 꿈꾸면서 천하 이분지계를 계획했던 주유가 조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유력한 동맹 상대로 인식했을 만큼 강력한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인적인 무기도 뛰어난데 이민족들까지 전부 다 잘 규합을 해가지고 강족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그냥 군사를 이끌고 성 앞에만 딱 가도 사람들이 항복을 할 정도로 명성도 있으니까 이미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할 정도로 강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비의 입장에서도 마초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이득이었겠죠. 이렇게 유비군을 대표하는 장수 중 하나인 마초가 동관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유비에게 가게 되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패배해서 다행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동관전투에서 아예 마초가 이겼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마초군이 이기는 그 삼국지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직접 게임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되겠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동관전투에 SP 마초가 등장했습니다. 마초! 내 동료가 되라. 자, 이번 삼국지 전략판에서 새로 나온 SP 마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SP 마초에 대한 대략적인 이제 속성이 나와 있는데요. 무력과 통솔력이 매우 높게 반영이 되어 있고, 전법도 위엄이랑 무력을 함께 가졌음을 뜻하는 위무병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이 기병으로 유명한 서량 지역의 장수인 마초에게 기병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약간 그래 당연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기병의 특성 이외에도 창병의 특성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창병의 특성이 포함이 되어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창병의 특성이 포함된 게 사실 역사적 사실이 반영된 겁니다. 정사 위서무제기 조조전의 기록을 보면 서쪽의 이민족 병사들이 창, 즉 모를 다루는데 능하다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가을 7월 공이 서쪽을 정벌하여 마초 등과 더불어 관을 사이에 끼고 진을 쳤다. 의논하는 자들 여럿이 말했다. 관서의 군사들이 강하고 긴 모를 쓰는데 익숙하니 정예를 선발해 선봉에 세우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민족과의 관계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소였던 만큼 게임에서도 시나리오에 이게 잘 구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부족의 외교라고 있는데 강, 호족, 선비,
판순, 저족 등 이 4가지 이민족 세력과 각 군웅의 세력이 기본적으로 우호 관계가 존재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시즌의 규칙이거든요. 이민족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민족 지원군이 전투력을 올려줘요. 그래서 추가 지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의 타이틀이 동관전투인 만큼 인게임에서도 각 세력의 우호 관계에서 여기 보시면 아군 세력 마초라고 되어 있고 밑에 장로, 유장 이런 식으로 파란 곳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조조, 손권, 유비라고 해서 빨간 쪽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마초와 조조는 원한 관계예요. 마초랑 조조랑 동맹이 될 수가 없어요. 아예 동맹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 세력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각각의 이민족들이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삼국지 전략판은 시즌제 게임이다 보니까 정말 큰 부담 없이 저도 이제 가끔씩 하는 게임이긴 한데 이번 동관전투 시나리오의 오픈과 함께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고 날씨, 지형 이런 시스템들이 대거 풀리면서 게임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게임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